아니 근데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이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리서치 센터장도 하시면서 또 직접 이제 전략까지 또 계속 담당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고민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 따라잡힌 애널리스트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수 예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시장이어서 전략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충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선은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이 변화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지속 여부나 그리고 어떤 속도적인 측면,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조금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년도장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3천선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정도는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었었는데, 네. 문제는 첫 주에 넘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일주일 만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가 여러 이유 등도 있겠지만, 예. 특히 시중 부동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집단 행동, 예. 사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전제는 해왔었지만, 사실 그런 큰 변화에 대한 줄기까지 적시하기는 쉽지는 않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어떤 목표 주가라든지 그리고 코스피나 어떤 지수 예측 네. 부분에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라졌는가?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이 정말 더 잘 나오는 건지, 네. 그리고 경제로 따져서 보면 경제 회복 속도나 확장 국면 진입이 빨라진 건지, 이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체크하려는 시간이 네. 텀이 좀 있어요. 사실 연간 전망을 하면서 지난 10월 정도 이제 4분기가 시작되면서까지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해서 그 숫자들을 대부분 예상을 했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숫자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결산 실적 내지는 1분기 정도의 숫자를 봐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숫자를 보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남았죠. 남았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템포를 죽여놓고, 오히려 저 같은 입장에서도 틀려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목소리를 낮출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분석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시장에 대한 반응과 여러 이유 등에 대한 시장 해석 등이 주가나 시장에 대한 어떤 결정 요인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전문적 바보가 속출하는 시장.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분석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 평가하시는 분들, 또 이제 가치 투자자들도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느냐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전문용어로 다 털렸다라고 하잖아요.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양극화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시장이 펼쳐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유동성이 그냥 넘쳐날 때는 계속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시장 상황은 지난해만 봤을 때 상당히 어렵고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단순했어요. 그렇죠. 지나 보니까. 그렇죠. 예. 충격에 대한 아주 강한 반등, 음. 그리고 리스크를 부담한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 이런 시장 국면을 우리가 그동안에 통과해 왔다라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무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응용 심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양극화 내지는 차별화에 대한 개연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시장 정보가 분석에 의한 점보다는 시장에 전달되는 뉴스와 기사,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자체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 등이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느냐를 조금 구분줘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결국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은 앞으로도 지수가 올라야만 돈을 벌 수 있어. 이 기본 전제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에 대한 시장 관계에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지수의 오름세가 크지 않더라도 시장 안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하지만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사실 그런 시장 국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응용 심화 단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변별력이 강한 문제가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그 문제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보시게 되면 예. 전략 관련 자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시장이 변해서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네. 한편으로는 분석가가 담당해야 될 제대로 된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내용들은 있죠. 음. 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을 예. 거냐, 연준은 첫 FOMC 미팅에서 뭔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만 있다 뿐이지 네.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 이 문제가 출제가 된 다음서부터 시장 내부에서는 변별력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여기에서 그 대응을 계속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의사결정이나 투자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위험 소지 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출제되기 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략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다음 시장은 이렇게 대비하자. 살짝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전략 보고서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좀 나오고 뭐 연준의 스탠스는 거의 뭐 매월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봐야 할 게 좀 많은데 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전문적 바보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봐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시험 네네. 성적에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갈림길에 올 수도 있다라고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대형주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을 때 지수가 오를 만큼 올랐을 그렇죠. 때 네네. 과연 그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 네네네. 그 신호는 우리를 뭘로 봐야 될 것인가? 네네네.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당장은 인덱스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네. 제동이 걸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들에 의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있기 전까지는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멈춘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뭐 사실 주도주가 멈추지 않고서 시장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그 주도 업종 내지 주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을 단순히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에 입각한 밸류에이션 지표만을 가지고 나서 선을 그어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 이 기조는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큰데 문제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들은 어느덧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네. 3,200이 넘는 걸 보고 나니까 네. 3,200선이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3,000 밑으로 내려가면 재앙. 이런 식으로 벌써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800, 2,900만 가도 행복할 거라고. 그렇죠. 근데 분명 2,800, 2,900도 좋은 투자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가게 되었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텀업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도 바꾸고 시장의 레벨도 바꾸게 된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시중 부동자금의 기여도가 가장 컸었죠. 네.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달리던 말에. 그렇죠. 달리던 말에 그렇죠. 올라타려는. 그게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경제활동 주체들도 일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모 현상. 그렇죠. 대표적인. 투자자들의 개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투자라는 것을 그 대상이 되는 그 기업들도 네. 지금이 이제 새해잖아요. 네. 지난해를 끝내고
인사이동 끝나고 그쵸. 승진 인사 끝나고 끝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뭔가 우리 회사가 변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자꾸 뻐꾸기 날린다라는 거죠. 때는 이때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에 대한 반응이 투자자들에게는 엄청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탑논리에 의해서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것까지는 그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겠는데 네. 1분기 실적 지나고 2분기 실적 지나고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의 변화되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 그것이 시간대별로 분명히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요때 요 상황 등을 체크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텀업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중에는 실제의 변화가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은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 진척되는 변화라든지 어떤 노력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가혹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지수가 3,000선에 있고 네. 3,300이나 3,600이나 4,000을 가야지만 꼭 돈을 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지수대 영역에 있더라도 그 내부에는 지금은 인덱스의 변화만큼 기대 수익률을 설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절대 수익 기준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종목 장세. 그 사실 저도 이제 기자하고 출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보도 자료 내는 게 조금 달라진 패턴이 보여요. 그렇죠. 때는 이때다. 조금이라 이제 호재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미래 사업이라는 걸 계속 막 흘리는 거죠. 맞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부양도 될 수 있고 주주들도 항상 너네 회사는 뭐하냐 왜 보도자료 안 내냐 하고 쪼니까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실적으로 이어져야만 강한 이제 펀더멘탈이 되고 거기 이제 뒷받침돼서 주가도 같이 우상향할 텐데 그 시점 되면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안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요거는 현실 고민입니다. 네네네. 참고만 하시고요. 또 하나 이거는 진짜 진지한 고민인데요. 오를 때 1등주,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 먼저 가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그 네네네. 이유도 알겠고. 네네네. 근데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을라 치면 왜 못 오른 놈들까지 같이 떨어지느냐. 네네네. 이건 항상 시장이 갖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강한 충격 이후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 회복 과정에 있어서 회복을 선도하는 산업과 그 회복의 과정에 떠밀려 회복되는 산업 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충격에 대해서 어떤 도약의 발판을 삼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퇴보의 속도가 빨라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전 자료에서도 뭐 제가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을 설명을 할 때 루트형 패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수학기후 루트처럼 네, 네, 네. 강한 충격 이후에 강한 반등. 근데 문제는 이 강한 반등이 선도 기업은 경제보다도 더 높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주 완만한 속도의 회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리플레이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네. 리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충격 이후에 어느 정도 복원은 됐는데 경기 확장 국면까지 가기 그 직전 요 상황이 되면 선도 기업의 위치와 그리고 이 후퇴했었던 그 퇴보했었던 산업 등에 대한 방향이 좀 다릅니다. 호흡의 주기가. 왜냐하면 선도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상당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져요.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퇴보 산업들은 대응이 늦었잖아요. 네. 대신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좀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선도 기업들은 충성주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강하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믿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세 손바닥 뒤집듯이
썰물처럼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더 크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었던 지금 2호 그림을 네. 한 1년 사이의 변화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선도 기업들 중에 반도체는 제외하고 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지난해 엄청나게 주가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고 네이버. 연말 이후로 지금 쉬고 있어요. 네이버가 한참 쉬고 있죠. 네이버, 예. 카카오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세 좋았으면 다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전해지는 뉴스들은 뭐가 있나? 보게 되면 뭐 핀테크 강화한다라든지 광고 단가를 올린다거나 네. 정상화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변하고 있어.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 않았었던 전통 산업들, 오래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냥 지난해 충격을 당했었죠. 그리고 네. 요즘 뭐 그린 뉴딜이다, 뭐 전기차다, 자율주행이다 이런 것들의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야 우리도 그거 할 거야 어. 라고 하면서 리뉴얼 전략에 대한 부분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리뉴얼이라는 거는 회사의 색깔을 바꿔보겠다라는 것들의 시도 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철강 회사가 우리는 수소도 할 수 있어. 뭐 아니면은 어떤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거야. 배터리에 대한 소재 개발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LG전자라든지 네. 현대차라든지 변화의 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구현될지에 대한 여부 등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이제 검증이 되겠죠. 그렇죠. 23년, 25년 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과제긴 한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거를 시장에서는 뭐 시장은 늘 이제 앞서가는 거긴 한데 저도 예전에 배우기로는 시장은 6개월, 1년을 선행한다고 배웠는데 네네네. 지금 시장은 최소한 3년은 선행하지 않나요? 뭐만 한다 하면? 뭐 사실 3년 선행도 말은 되죠. 또 예. 사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그동안에 못 느꼈다 뿐이지 예.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한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 이런 데서. 그렇죠. 예. 미국 기술 산업들에 대한 변화들을 보여왔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3천 시대가 갖게 되는 또 어떤 구조적인 변화 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과거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시대와는 그렇죠.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0포인트나 2000포인트 시대는 경기가 좋을 때였어요. 성장하던. 그렇죠. 예. 그냥 글로벌 경제도 좋았고 우리 경제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돌파의 주역들은 지금과 똑같은 IT가 항상 있었었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주도를 했었었던 네.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 뭐 중후장대 그렇죠. 산업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랐던 건데 문제는 그 상황이 바뀌면 데미지도 바로 입었었죠. 사이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1000 이후에 2000 돌파 이후에 충격을 크게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3000 시대를 열게 된 기업들의 특성은 뭔가? 네.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뭐 현대차도 움직이고 다른 대형주들도 움직임은 있지만 네. 그 직전까지의 변화를 보게 되면 IT는 여전히 있고요. 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면 반도체는 수출을 많이 기여를 해주고는 있지만 헬스케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은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내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작 단계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내수일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000, 2000포인트 시대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네. 수출을 많이 해서 매출을 늘려야만 이익이 늘어나는 방식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네. 3000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공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요? 무조건 매출을 늘리고 제품을 많이 팔아야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